네. 아, 진짜 어지러운 세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가의 어른으로서 갈피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다음 주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뭐 독대한다고 그러는데 독대를 하면 뭐 좀 나아질까요? 아니면 좀 뭐 어떨까요? 이 둘 갈등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국민의힘당 1호 당원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윤 대통령과, 네, 그 다음에 한동훈 현 당대표 사이에 그게 마찰이 있다, 갈등이 있다, 충돌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되면, 네, 이게 두 쪽이 다 피해를 입는데 그 네, 피해는 윤석열 대통령 쪽이 더 결정적으로 입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걸 우선 전제로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특히 부산 금정구는 이른바 국민의힘당 텃밭이시죠. 네, 나도 부산 사람으로서 그 지역은 좀 특별히 그 부산 토박이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일명 국민의힘당 텃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많은 일부가 될지 뭐 상당수가 될지 여론조사 기관 그건 아마 좌파 쪽에 기울어진 여론조사지. 예를 들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네, 꽃이라는 여론조사 기관, 그 이름 참 괜찮네. 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꽃, 꽃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무궁화 네, 꽃인지 뭔지. 네, 네, 거기서는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4% 내외로 이긴다고 했다고. 네. 그러니까 예, 엉터리죠. 엉터리 여론조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심을 끌은 여론조사 기관이 내놓는 것이 결과에도 심지어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데, 네, 작은 거기 이번 그 금정구 선거는 그 선거 막바지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른바 명박사 사건, 명박사. 네. 명태균이요. 내 입으로는 그 친구 그 이름 올리기 싫어서 이름 안 올리랍니다. 하여간 네, 뭐 그 부부가 명박사, 박사라고 호칭했다는데 그것까지 터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우려했는데, 지난번보다도 표차가 더 크게 22% 표 차이로 국민의힘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 네. 그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 개표가 네, 시작될 무렵에 제가 부산 지역에 여기저기 나한테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통화를 했더니, 만일 여기서 민주당이 이기거나 국민의힘당이 굉장히 밀리는 상태로 뭐 간신히 이기거나 하면 이게 국민의힘당 내부의 친윤 세력이 네, 친윤 대통령 세력이 한동훈이를 몰아내는 구실로 삼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금정구에서 패배하는 것은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이 잘못됐다, 이렇게 덮어 씌워서 한동훈이를 쫓아내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꾸로 이렇게 물었어.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당장 지금 이 투표하는 오늘 현재까지도 이 폭탄처럼 터진 게 명박사 사건이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의 굉장히 부정적인 게 드러났는데, 그래가지고 그 선거에 졌는데도 그 용산 책임은 전혀 없고 그리고 한동훈 책임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당내의 친윤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참으로 심각한 정도로 양쪽의 갈등이 아주 심화되어 있구나. 그 지금 10개월 동안 말이죠. 네, 10개월 동안 단독 면담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독 면담. 그 10개월이라는 걸 언제로 잡았는가 하니까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동훈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어요. 네. 그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해. 12월 24일. 아, 예, 그리고 3주 뒤인 1월 15일 그때 그 사건이 문제가 되는데,
한밤중에 당시 비서실장과 그 이철규 친윤 대표 의원이 이 밤중에 모처는 어딘지 모르겠어. 약간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불러내가 당신 대통령 명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분부인데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하라. 네. 그렇게 했어. 그게 그 다음 날 그런 일이 공개가 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나는 사표를 안 내겠다. 그런데 그게 뭐가 빌미가 됐는가 하면 그 무렵에 비상대책위원 중에 한 사람인 김경률 회계사, 마리 앙뚜아네트. 네. 비상대책위원이 이 김건희 여사가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루이 16세의 황후 마리 앙뚜아네트를 닮아가고 있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김 여사가 남편을 조종하고 국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고 공천에도 개입한다 뭐 이런 것을 암시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이 그 2, 3일 뒤에 같은 취지 마리앙 또아네트를 얘기를 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이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가 빨끈했으리라고 나는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 사퇴시켜라, 물러나라 캐라 이렇게 이제 압력을 가했다 그럴까 이제 그 파동 이후에 결국 선거 4월 10일은 아주 대패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뒤에 전당대회에서도 한동훈이를 배제시키려고 친윤 쪽에서 무지한 노력을 했죠. 네. 그 노력 과정을 내가 생략할게요.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그 사이에 또 의료 대란이 발생하고 그런데 10월 2일인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에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과 간사단 27명을 용산에서 초치해가 만찬을 베풀었는데 네. 당대표는 빼버렸어. 네. 한동훈이를 배제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건배사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건배사를 했길래 내가 내 유튜브에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당대표 휘하에 108명의 국회의원 원내대표가 그 휘하에 있는데 그 당대표를 고의로 빼놔놓고 우리가 한 몸이다.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윤석열을 지지했고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 말이야. 갈등이 여기까지 될 지경으로 이렇게 됐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번에 앞두고 이른바 명태균 명박사 사건까지 터져버렸잖아요. 네. 그래가 오늘 현재까지도 두 사람의 대화, 뭐 독대라고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아침 뉴스에 하면 내조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한동훈 대표가 일관되게 얘기한 것은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26학년도부터는 현재의 정원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게 관계 단체와 협의해야 된다는 게 첫째.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이 손으로 물러서야 된다. 네. 그 용산에 친김 여사 사람들이 이렇게 붙박이로 박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 여사가 물러서는 전제로 용산의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도이치뱅크 사건은 검찰이 객관적 기준에서 살펴야 되고, 따라서 이것이 특검으로 회부됐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눈과 귀에 완전히 거슬리는 거로 보여지니까 독대를 계속 피하고 이제 여기까지 드디어 오게 됐는데, 자 어제 검찰이 도이치뱅크스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어요. 네. 이게 4년 6개월 만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네. 이게 오늘 아침 주요 언론이라 그러면 가능하면 우파를 옹호한다 그럴까 그 입장에 서 있는 언론들
이날 밝힐게요. 조선동아, 문화일보 등에서 기사와 사설로 이게 도이치뱅크스 사건도 이런 식으로 처리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오늘 아침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2%고 60% 넘는 국민이 도이치뱅크스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이선으로 물러서야 된다. 하는 이런 여론이 본물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독대가 다음 주에 개최돼 가지고 이런 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겠느냐. 이게 이제 신문 사설과 기사들이 그렇게 쉽게 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봉규 TV에 이제 매주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봉규 대표도 제가 사랑하고 그리고 시청자들도 저를 경계해 주신 사랑을 하는데 지금 현재 박찬종의 심경도 이 독대에서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로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덩치도 크고 검찰총장 때 단호한 이제 그런 입장도 보였고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후보까지 직진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단성이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이 있는데 그가 부인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것 같아. 네. 부인, 와이프, 부인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그냥 움츠러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3개 정도의 이 처리 방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현재로서는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납득하지 않은 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못 내릴 것이다. 이게 저로서는 답답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월간조선 그 편집장을 지낸 그 대기자라고 호칭할 만한 조갑재 대표가 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계는 고종임금과 명성 황후 민비와의 관계와 비슷한 거 아니냐. 고종이 심약한 사람이고 민비가 아주 강한 성격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민비 정권이라고 그랬지 고종 정권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민비의 그 억센 성격에 고종이 늘 거기에 휘말려 있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계도 그와 유사한 관계가 아니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또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이런 방향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을 하나 첨가해서 이봉규 TV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종 임금과 민비 얘기가 어차피 났으니까 그 두 사람이 이제 대원군이 초기에 정권을 잡았다가 1874년에 이제 친정 체제로 들어갔을 때 나이가 고종이 22, 민비가 23 이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 나이하고 그 당시 20대 초반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때는 이미 다 성숙한 어른들이고 그럼요. 그럼요. 정치를 다 자기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사도 완전히 민비 중심, 그 여흥면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모군란이 일어난 것도 그 선해천 당상 그 재정 책임을 맡은 자가 다 민씨 일파였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11달 줄 월급을 제때 안 주고 그리고 결국 준다는 게 이게 모래와 이게 돌이 섞여 있는 걸 주다 보니까 이모군란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전부 민비 정권의 탓인데 그 시기에 이게 주한 그 외국 사절들이 1880년대에는 여기 많이 와 있었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도 와 있었고 이제 이리 와 있었는데 일본도 와 있고. 근데 그 외국 사절들이 고종 임금을 알현했던 때에 기록을 일부 남긴 걸 내가 어디 보도된 걸 봤는데 그럴 때 임금의 뒤에
이게 발이 이렇게 쳐져. 발이란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약간 반투명으로 이렇게 드리워진 네네. 이게 장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반투명으로. 근데 그 뒤에 사람이 얼렁거리면서 이 고종임금이 말하기 전에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네. 그 뒤에 그 발 뒤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민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대화하는 걸 듣고 있다가 자기 생각대로 말을 안 하면 위에서 코치를 하는데 어떤 때는 급할 때는 발을 이렇게 밀치고 고개를 쏙 내밀어가 임금 귀 가까이 대고 한국말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민비가 중전마마가 임금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갑재 대표가 얘기하길래 내가 지금 이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는데 네. 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명박사 사건 같은 거, 명태균이 사건 같은 거, 이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판단과 느낌이 있으시겠지요. 네. 그게 좀 내가 좀 너무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못 알아봤어야 되겠습니까? 어? 못 알아본 죄. 국가원수와 국가원수 부인이 예. 그래서 못 알아본 죄요. 네. 지금 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거 위험 지경에 몰려 있습니다. 네. 위험 지경에 그러니까 완전히 위험의 골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근본 원인을 이 부부가 한번 이 고종과 민비 관계처럼 유사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마다니까 이걸 곰곰이 이번 주말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됐는데 두 부부는 첫째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당선돼가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된 그러니까 지금 2년 반 임기 반환점에 오는 이 시기까지 우선 이 김건희 여사는 사업가였거든. 기업가. 네. 전시 사업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일부 부동산 투자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라든지 대통령 자리에서 오는 그 가족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떤 몸가짐이라고 하는 거 역사적으로 살펴보거나 하는 이런 세험이 전혀 없고 훈련도 안 된 상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직진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네. 검사는 평생 질문하는 자리거든. 네. 질문.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거든. 피의자 참고인 조사하잖아요. 네. 그 당신 그날 뭐 했어? 누구하고 술 먹었어? 돈 봉투 받았어? 받은 거 어떻게 했어? 어제는 이 말 했는데 오늘은 왜 거짓말해? 이런 질문만 하거든. 네. 그럼 그 피의자나 참고인이 검사님은 왜 저한테 이런 질문하십니까? 이래 반문을 못 하는 겁니다. 네. 이러다가 어느 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러니까 뭐 정당 경험도 없는 데다가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지금 육공화국 이래에 역대 대통령 지금 7사람이 배출되는데 다 국회의원 경험이 있고 낯선 경험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민심을 살피는데 훈련이 돼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 성공했느냐? 성공들 다 못했어요. 또 그 사람들이 그 성공 또 못한 이유는 또 딴 데 있죠. 그런데 이 부부는 아예 이런 거 기본적인 것도 이게 못 익힌 채로 이제 보니까 임기 반환점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궁지에 몰린 것은 역대 어떤 대통령 때보다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정리해 주시죠. 네. 정리를 하면 이 부부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을 못한 것 같아.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래,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고 대통령이 쫓겨나야 될 죄고 사람을 못 알아본 선거 때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절체절명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릴 만한 그 여유가 있었을까요? 선거 때 누가 이준석이 데려오고 이 사람이 훌륭하다고 여론조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경상도를 뭐 좌지우지한다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만나다 보니까 이 저 김건희 여사는 약간 뭐라 오지랖이 넓어서 이제 조금 엮이긴 엮였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그 대통령을 배반하는
여당 대표라는 놈이 더 큰 죄일까요? 이 대표 말 내 충분히 이해를 해. 나는 네. 그럼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네. 명가라는 자를 만날 대상인지 아닌지를 네. 하느님이 아닌 다음에 못 알아볼 수도 있지. 그런데 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봉규 대표는 왜 안 만나줍니까? 한번 거꾸로 물어보자고. 아니 저는 사기꾼이 아니라서 만나려고 시도를 안 하니까 시도를 안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 후보 부인 그리고 당선된 대통령과 영부인의 기본 자세다 이거야. 그냥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접근한 사람 우연히 편하게 얘기해 주는데 거기에 홀딱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사람 같지 않는 사람한테 걸려든다. 이런 얘기를 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사기를 당한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이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면 당한 안 거죠. 된다 네. 이 말이야. 내 네, 말은 네네 왜 맞습니다. 사기를 당하느냐 이거야. 내가 이거 쭉 선거 과정과 내가 알고 듣고 보는 정보에 의하면 윤 대통령 부부가 이 초기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만나야 할 사람들 안 만나고 말이야. 네. 아주 폐쇄적으로 그걸 초기에는 명가라는 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니까 결국은 골마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기본의 마인드가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만나다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그런 건 답답한 거죠. 네. 네. 그다음에는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기본적으로 구분해야 된다. 그것도 좀 아쉬운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기업가 출신이다. 기업가 출신. 네. 기업가에서 바로 대통령 부인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요걸 중화할 기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 말하기가 좀 민망한데 이게 운명이야 운명. 윤 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전혀 무경험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안목이 전혀 없었다. 운명이다 이거. 그럼 우리는 어떠냐? 윤 대통령을 끝까지 죽자 사자 지지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우리는 네. 왜 그러니까 1번이 되면 어찌 되느냐 이가 이게 좌파를 등에 업은 잡스런 사람이 이재명인데 잡스런 사람이 네. 좌파를 등에 업고 거기에다가 본인도 잡스럽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찌 되냐. 그래도 검찰총장은 윤석열이가 낫지. 이래가지고 밀었고 후보 단일화에도 다 노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당선돼가 보니까 거기에 딸려온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업가로서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딸려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대통령도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내가 말한 두 네. 가지 점에 있어서도 이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임기 반환점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차기 정권 창출에도 자꾸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이런 상태가 됐다면 우리도 그를 지지한 우리도 이게 운명이냐 이게 네. 간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죠. 네. 결론은 제가 이렇게 피력한 이것도 일부러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번을 찍은 그런 절절한 심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럼요.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쯤은 지지율이 한 50% 가까이 가 있어야 돼요. 예, 임기 그럼 반환점에 20%대라고 하는 것은 노태우 대통령 이래에 문재인까지 7명 대통령에 이게 없었던 기록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말이죠. 임기 반환점을 넘어 4년 차에 들어갈 선거에서 압승을 했어요. 그 뒤에 이제 결국 계속 하락해가지고 뭐 망가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임기 반환점에 이렇게 된 거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야. 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 지금 정답이 나와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쭉 얘기한 대로지.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를 미워하지 마라. 한동훈 대표가 있어서 그래도 금정구에서 압승했다. 그게 오늘 아침 신문 평가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한동훈을 미워해가지고 한동훈 입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니까 네 놈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윤 대통령이 크게 높이 깊이 판단하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도 이게 남편에게 협력을 해야 된다. 네. 예, 이렇게 결론 내립시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이런 의견이 많다는 거네요. 박찬종 변호사님께서 속상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셨는데, 박찬종 변호사님이 이런 정도 얘기하실 정도면 한동훈의 교묘한 전술에 많이 쏟고 있네요. 안타깝네요. 이래서 이제 무너지는 건데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독대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의 충심으로, 이제 박찬종 변호사님은 충심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이제 제가 오래 겪어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충심으로, 나라에 대한 충심,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심으로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거고, 한동훈은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욕심, 교활한 작전, 이거 아닌가, 그게 우려되는데요. 충신도 교활한 작전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게 걱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윤 대통령이 숙제를 푸셔야 되겠네요. 독대에서 풀든 독대를 깨서 풀든. 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참 어려운, 대통령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전 뭐 국가의 어른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